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에서 근무하는 이미경입니다. 본 교육자료는 한국 내 거주하고 계신 외국인들을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외국인을 위한 범죄 예방 교육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총 6개의 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몽골어로 제작하였으며 총 10개의 카테고리, 사기,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도박, 교통범죄, 마약범죄, 유학생 아르바이트, 불법 체류자 통보 의무 면제제도, 불법 택시 영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언어별 강사님들께서 유형별 피해 사례 및 예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기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 등 통신장치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금융사기입니다. 통장과 돈을 요구하는 모든 전화는 위험하니 그런 전화를 받으면 의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대사관 전화번호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입니다. 실제 대사관 전화번호로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합니다. 범죄와 연관되었다며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돈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현금 인출책으로 범죄자가 된 경우입니다. 범죄자들은 보이스피싱으로 속은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은행에서 인출해야 하는데 이때 인출책으로 유학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학생 A씨는 은행에서 대신 돈을 찾아다 주면 사례금을 주겠다는 글을 인터넷에서 읽고 실제로 ATM에서 돈을 찾아주다가 경찰에 검거되어 범죄자와 똑같이 공범으로 처벌된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전화하세요. 그러면 경찰이 금융기관으로 연결하여 임시적으로 그 계좌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통장이나 카드,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르는 전화가 오면 그냥 끊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전화일 경우 상대방이 다시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남길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전화로 개인정보나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반드시 112로 전화해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 팔면서 발생하는 인터넷 물품 사기입니다. 이때 사기범은 물건값을 깎아드릴 테니 계좌로 먼저 입금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피해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구매자가 먼저 연락해 선입금을 하여 피해본 사례입니다. 구매자가 인터넷 카페에서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물건을 살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이에 판매자는 돈부터 먼저 입금해 달라고 요구하여 구매자가 물건 받기 전 돈부터 보냅니다. 이후 입금이 확인되고 물건이 발송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기다리지만 물건은 오지 않습니다. 이미 해당 카페는 폐쇄되었고 관리자는 연락이 두절된 경우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판매자가 먼저 연락해 선입금을 하여 피해본 사례입니다. 구매자가 물건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올리고 판매자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평소에는 판매자 정보를 조회하고 송금을 하였는데 때마침 회사 일로 바빠서 미리 조회하지 않고 선입금을 한 경우입니다. 이후 판매자로부터 연락이 없어 판매자를 조회해 보니 사기 건수가 많은 판매자로 확인된 경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인터넷 물품 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일단 너무 싸다면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 거래는 직접 만나서 물건과 돈을 교환하되 물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나서 물건과 돈을 교환하는 직접 거래가 어려운 경우에는 판매자가 괜찮은 사람인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이나 더 치트라는 사이트에서 판매자 연락처를 검색하면 사기로 신고된 범죄가 있는지 계좌가 유효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포 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포 통장이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을 말합니다. 범죄자들은 자기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면 경찰이 쉽게 찾아낼 수 있으니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통장을 사용합니다. 보통 통장을 사겠다, 회사를 만들었는데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가져오면 취직을 시켜주겠다라고 다양한 방법으로 통장을 요구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모두 불법입니다. 대포 통장의 피해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입국한 지 한 달 된 유학생이 인터넷에서 통장을 빌려주면 20만 원을 준다는 글을 읽고 범죄자에게 연락해 자기 명의의 통장을 보냅니다. 20만 원이 생겨 기분이 좋았던 것도 잠시 경찰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경찰은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으니 경찰서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경찰서에 가서 한국법을 잘 몰라서 그랬다고 진술했지만 결국 범죄자와 공범으로 처벌받은 경우입니다. 어떻게 하면 대포 통장으로 인해 범죄가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도 통장, 체크카드,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줘서는 안 됩니다. 통장 복사본을 주는 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 대출 한도를 늘려주겠다, 이런 잘못된 유혹에 절대 흔들려서 안 됩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법입니다. 두 번째로 성범죄입니다. 무엇이 성범죄일까요? 사전적으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내가 어떤 이성을 만날 것인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성적인 부분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법률적으로는 폭행이나 협박을 해서 강제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주로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대표적입니다. 예전에는 폭행, 협박이 없으면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성적인 행위를 하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인정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피해 여성은 직장 상사 A씨로부터 강제추행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이러한 일들을 당하면 당황하고 자신이 잘못한 건가 자책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CCTV, 녹음 파일 등을 증거로 수집해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결국 직장 상사 A씨는 강제추행이 인정되어 처벌받았고 이 여성은 고용노동부를 통해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여러분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나 당하신다면 절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고 상대방의 잘못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를 당했을 때는 일단 최대한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치거나 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12 긴급신고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또한 중요한 증거는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몸을 씻지 말아야 하고 당시 입었었던 속옷은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성범죄를 당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임시로 숙소를 지원하고 전문 상담가의 심리 상담, 국선 변호사의 법률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 등 경제적 지원 제도도 있으니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트 폭력이란 교제 중인 상대방에게 폭력이나 협박 등 위험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스토킹은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직접 만나러 온다거나 전화를 한다거나 여러 방법으로 공포나 불안감을 주는 행위입니다. 예전에는 데이트 폭력을 단순 연인 사이의 다툼 정도로 생각했으나 지금은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데이트 폭력, 스토킹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폭력은 사랑이 아니라 범죄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협박한 메시지를 캡처하거나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연락처 등을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폭행을 당했다면 맞은 부위를 촬영하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 및 1366 여성 긴급 전화를 이용해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정폭력입니다. 무엇이 가정폭력이겠습니까? 신체적 폭력은 물론이고 경제적, 정서적 폭력도 가정폭력입니다. 또한 방임과 성학대도 분명 가정폭력입니다. 가정폭력은 예전부터 각 가정의 문제로 여겼지만 최근에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대처 요령입니다. 먼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며 폭력 현장에서 바로 벗어나야 합니다. 폭행을 당했을 때는 폭행 부위를 촬영하거나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는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은 대부분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경찰의 도움을 받은 이후 다시는 폭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꼭 받아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이 심각할 경우 여러분은 경찰관에게 긴급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고 가해자로부터 전화, 문자, 카카오톡의 연락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집과 직장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긴급 임시조치 상황보다 더 심각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판사가 피해자 보호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접근 금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전혀 위치를 알 수 없는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등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 아동학대입니다. 아동학대란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것은 물론 심리적,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혹시 아이를 방에 가두거나 방치하거나 때린 적이 있습니까? 이 모두가 아동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학대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내 아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동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도박입니다. 도박이란 금품을 걸고 승부를 겨루는 것을 말합니다. 잠깐 즐기는 게 아니라면 범죄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나라마다 도박의 종류는 다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고스톱, 중국은 마작, 미국은 카드, 태국은 사설로또 등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도박이 있습니다. 도박할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도박개장죄라 하며 도박죄보다 도박개장죄가 더 나쁜 범죄로 도박하지 않고 단순히 장소만 제공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교통범죄입니다. 여러분,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고가 났을 때는 당황하기 마련이나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침착한 마음으로 우선 차에서 내려 다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이 없다면 보험회사에 전화하세요. 렌트카라면 렌트카 회사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안타깝게도 다친 사람이 있다면 112에 전화하셔서 경찰이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친 사람이 있다고 말하면 경찰이 출동할 때 구급차가 함께 출동하게 됩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다친 사람의 치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운전을 할 때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본국에서는 운전할 수 있더라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없습니다. 술을 마시고 자동차 오토바이를 운전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은 직접 하지 않더라도 범죄가 될 수 있는데 바로 음주운전 방조죄입니다. 술 마신 사람에게 자동차 열쇠를 주거나 음주운전할 것을 알면서 술을 마시게 하거나 음주운전을 권하고 함께 차에 타거나 음주운전하려는 사람을 말리지 않는 경우도 모두 음주운전 방조죄입니다. 자전거 안전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음주 주행하는 것은 안 됩니다. 안전모는 꼭 착용해야 합니다. 보도 통행 시에는 보행자에 유의하며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셔야 합니다. 원동기가 켜진 전기 자전거는 보도 통행을 금지합니다. 대포 차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류상 주인과 실제 운행하는 사람이 다른 차량 또는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차량을 대포 차량이라고 합니다. 차량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니 범죄에 이용되거나 교통사고가 났을 때 다친 사람의 피해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포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포 차량은 어떻게 발생할까요? 채무관계에 얽혀있거나 차를 사고 명의 이전을 하지 않거나 차를 도둑 맞은 경우에 대포 차량이 될 수 있습니다. 대포 차량은 단순히 운행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행동을 하신 적 있거나 보신 적이 있나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진로 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이유 없는 소음 발생,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위반,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모두 난폭운전입니다. 보복운전 절대 안 됩니다. 일부러 급하게 정지하기, 가다서다 운전하며 위협하기, 진로 방해하기, 차선 밖으로 밀어붙이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7번째, 마약 범죄입니다. 마약을 범죄로 처벌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범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금지되는 마약으로는 아편, 몰핀, 물뽕, 헤로인, 코카인, 대마, 메사돈, 야바, 히로뽕, LSD, 해피벌룬 등이 있습니다. 마약류 등 수출입 판매나 구입, 집에서 재배하거나 종자 소지, 마약을 투여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엄연히 범죄입니다. 마약 투약은 물론 단순히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번째, 유학생 아르바이트입니다. 유학생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출입국 간사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영리, 취업활동은 금지되어 있으나 시간제 취업, 즉 아르바이트는 사전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까요? 편의점 등 사회통념상 학생이 할 수 있는 업종, 단순 노무직이나 일회성 활동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많은 돈을 준다고 하여 유흥주점에서 도움 일을 하거나 풍속에 어긋난 장소에서 일을 하거나 공장이나 첨단산업연구소에 취직하거나 개인 과외, 불법 추심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간서의 사전 허가를 받더라도 시간 제한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학부, 어학연수 과정은 일주일에 20시간 이내, 석사, 박사 과정은 일주일에 30시간 이내입니다. 아르바이트 기간은 1년이지만 제약 기간 내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학기의 70% 이상을 이수해야 하고 평균 B학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니다. 외국인은 비자 종류에 따라 체류 자격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누구나 취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취업할 수 있는 자격과 할 수 없는 자격으로 나뉘게 됩니다. 관광 취업 비자의 경우 체류 자격 범위 내에서 취업 활동이 가능하고 유학생은 물론 어학연수, 방문 동거, 동반 비자의 경우 출입국 간사의 허가를 받으면 취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번은 결혼 이주 여성분들이 취업활동 관련하여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딸의 출산을 돕기 위해 본국에서 초청받아 가족 초청 비자로 한국에 온 가족분들이 취업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이들을 불법 취업으로 단속하여 강제 퇴거된 사례가 있습니다. 가족 초청 비자의 경우 취업이 불가합니다. 방문 동거 비자로 체류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취업이 불가하니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 관리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번째, 불법 체류자 통보 의무 면제 제도입니다. 불법 체류자 통보 의무 면제 용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 경찰은 외국인의 불법 체류 사실을 발견하면 출입국 관서에 불법 체류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체류자라 할지라도 범죄 피해를 당해 경찰에 신고하신 경우 경찰의 통보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불법 체류라는 신분으로 범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과 특별법의 일부 범죄에 적용되는데 형법에서는 살인, 상해, 폭행, 과실치사상, 협박, 유기학대, 체포감금, 약취유인, 강도, 절도, 강간, 강제추행, 권리행사 방해, 공갈, 사기 등 중요 범죄가 해당되며 특별법으로는 직업안정법, 성매매, 성폭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해당됩니다. 다만 앞에서 본 사건의 모든 피해자에 대해 통보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신 검문이나 다른 범죄로 단속된 경우, 쌍방 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조사받는 경우, 범죄 피해자인지 불분명한 경우, 이미 불법 체류자로 단속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불법 체류 사실이 출입국 관리소에 통보된다는 사실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 체류자 통보 의무 면제 제도의 도움을 받아 범죄 피해를 회복하게 되더라도 체류 자격이 합법으로 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경찰이 출입국 관서에 통보하지 않을 뿐 불법이라는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언제든 단속되어 강제 추방될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 구제를 받으셨다면 자진 출국하셔 합법적 신분으로 재입국하시기 바랍니다. 10번째, 불법 택시 영업입니다. 불법 택시 영업이란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택시가 터무니없는 비싼 요금을 받거나 택시 영업을 할 수 없는 일반인이 렌터카로 택시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저희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요. 우선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택시가 바가지 요금을 받는 사례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에서 마포구까지 오는데 실제 택시 요금은 6만 5천 원이었는데 외국인 관광객이 5만 원권 지폐 8장을 주었고 택시기사가 거스름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일반인이 렌터카로 택시 영업을 하는 사례입니다. 렌터카를 이용해 남산에서 명동까지 2만 원, 강남까지 4만 원 등 정상 요금보다 많은 요금을 받고 불법으로 택시 영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불법 택시 영업, 이렇게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택시가 아니면 타지 않기, 택시를 타기 전 노란색 번호판을 확인하기, 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되면 즉시 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등록증이나 여권과 같이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항상 소지하시기 바랍니다.